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우리가 빙이라고 말하는 귀신이 쓰이는 현상은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떼어내는 퇴마의식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다만 귀신이 들리는 이 과정을 알기는 쉽진 않고 대부분 누가 귀신이 들려서 그걸 떼어냈다는 이야기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포 이야기 중에서도 레전드로 꼽히는 귀신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과정에서 빙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도 그냥 수업 끝났나 보다, 점심시간인가 보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죠. 항상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건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 다 눌렸다는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내신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몽을 꾸는 일이 생겼는데 나름 무서운 걸 좋아하는지라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중2 여름방학 특강을 듣던 중 학원 숙제를 위해 새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 침대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에 들었는데 분명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이 보이는 겁니다. 눈을 감았는데 앞이 보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불현듯 이게 가위라는 걸 깨닫고는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죠. 고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알을 굴리며 최대한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방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천장과 바닥은 나무 장판으로 되어 있고 방문 반대편에 큰 창문이 있고 그 사이에 책상과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머리가 창문 쪽을 향하고 발이 문 쪽을 향하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방 이곳저곳을 보고 있는데 방 바로 앞 구석탱이에 뭔가 희끄무레한 게 보였고 저게 뭘까 자세히 보니 웬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무릎을 두 손으로 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개처럼 일렁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형체만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눈, 코, 입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가위에 눌리는 건가 생각하며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정도 서로를 마주보는 대치 상황이 펼쳐졌는데 고개도 못 돌리고 눈도 못 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몸이 허해진 것 같다고 밥 잘 먹고 잠 좀 제대로 자라는 말뿐이었죠. 이 상황이 재밌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게 일주일 정도를 지속하다 보니 일주일이 흘렀을 때는 다크서클도 짙게 생기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꿈도 아닌 가위에 눌리다 보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가 흐르니 이제는 꿈이 점점 변하면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있던 그것은 이제 슬슬 일어나더니 사람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고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침대 바로 앞까지 다가왔는데 어두워서 그런지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외모를 묘사하자면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지만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산발의 머리카락이 아닌 단정하고 긴 생머리였습니다. 옷도 소복이 아닌 흰 드레스 차림이었는데 그게 무릎까지만 오는 원피스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서워지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족들에게 말했는데 누나와 엄마는 이 상황을 무서워하면서 홍삼이나 이런 걸 챙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친구 중에 사주팔자나 관상을 보는 놈이 있다고 귀신도 좀 아는 것 같으니 한번 데려와서 널 살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이 집에 오셨을 때 생년월일이랑 손금 같은 걸 보시더니 기가 약한 편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귀신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제가 원하는 살만한 짓을 했을 거라고 하셨죠. 물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찾아온 게 아닐까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험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 귀신이 왜 찾아오는 건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며칠을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어제는 그 귀신이 침대 바로 옆에 있더니 이제는 전혀 제 앞에 없고 아예 사라져서는 빈 방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싶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앞을 봤는데 침대 머리 쪽에서 허공에 떠서는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더군요. 이때 처음으로 얼굴을 봤는데 TV에서 봤던 그간 제가 생각했던 귀신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피부가 엄청 하얘서는 블라인드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이 반사될 정도였고 머리카락도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건지 허공에 떠있는 여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무서워서 질겁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이상하게도 제 정신은 더욱 냉정해졌고 무섭다기보다 오히려 신기해서 아침에 일어나 그 상황을 또 가족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이제 제가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하고는 점점 더 공포에 떨었죠. 문제는 이제는 제가 적응을 한 건지 평소보다 잠도 더 자고 밥도 많이 먹으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고 낮에 잠을 자면 그 여자가 나오지도 않아서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친구분 중에 스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분 통해서 스님을 만나러 엄마 고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님 중에서도 퇴마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친구 아버님을 통해서 퇴마를 하시는 스님에게 연락이 닿았는데 1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셔서 결국 그 돈을 주고 퇴마를 하게 되었죠. 이때까지도 저는 제 정신상태가 문제라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 때문에 100만원이나 돈을 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나 누나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하게 된 건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하여 속옷, 여벌옷 등을 챙겨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단한 거 안 하고 천장과 문 이곳저곳에 부적을 붙여두고 잠자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게 나왔던 여자도 안 나오고 꿈도 안 꿨으며 잠도 잘 잤습니다. 별다른 테마도 없이 부적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문제는 그 귀신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잠을 잘 잤다고 엄마와 누나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엄마랑 누나도 일어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누나는 안색이 새파래져서는 울고 있고 엄마랑 손을 잡고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되려 저한테 어제 꿈 안 꿨냐고 물어봤고 저야 잘 잤다고 말했는데 엄마와 누나가 그 귀신을 봤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한 말을 빌려 말하자면 잠을 잘 때 방문에서 반대편을 보고 잠을 잤대요. 그러던 중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정신이 확 들었는데 눈도 안 떠지고 몸도 안 움직여서 가위에 눌렸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눈을 떴더니 웬 여자가 흰옷을 입고는 방문 쪽을 향한 채로 누워서는 누나의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잡고 우물우물 씹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니 그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밤새 있었다는 거죠. 아침이 되어 일어났을 때 엄마를 깨워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도중에 제가 깼던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상상이 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누나처럼 악몽을 꿨다고 하시더군요. 자기 전에 저와 누나가 잘 자고 있나 살펴보려고 둘러봤는데 제가 누워있는 쪽부터 엄마를 포함해 숫자를 세는데도 몇 번을 세어봐도 4명이더래요. 이게 뭘까 싶어 다시 세보는데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수를 세어봐도 여전히 4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누나가 깨워서 일어났는데 듣고 보니 아마 그 귀신이 아니겠냐고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침이 되어 밥을 먹고 있으니 퇴마를 하신다는 스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어디 게임에서 나오는 퇴마력 높은 스님으로 예상했지만 수염도 있고 조금 무뚝뚝하셨지만 의외로 점잖은 모습의 남자분이었습니다. 퇴마는 그날 밤 자정이 되어서 시작했는데 스님이 미리 준비한 물건들을 꺼내어 법당으로 향했죠. 편한 차림으로 오라고 하셔서 추리닝을 입고 스님 옆에 앉았는데 스님은 촛불 2개만 덜렁 켜놓고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계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법당에 있는 불상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죠. 가만히 계시던 스님은 여자 귀신의 외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눈빛이나 코, 입 등의 생김새를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니 스님이 지금 그 여자 이 법당 안에 같이 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왼쪽 어깨 뒤쪽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통을 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이 귀신이 원한이 있어서 붙은 게 아니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원한을 지닌 영가는 얼굴이 흉측하고 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그렇게 불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거의 2시간 정도로 불경 소리를 내셨는데 평소에는 새벽까지도 잘 일어나 있던 제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피곤하고 졸렸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겨우 버텼는데 다 끝나고 난 후 스님이 저를 부축하며 용케 잘 버텨줬다고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귀신이 사라지긴 했어도 바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은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연을 끊어버리는 의식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역시 너무 편하고 꿀같은 잠을 잤죠. 거의 2달을 가위에 시달렸다 보니 이렇게 잡은 게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나 누나도 그날은 귀신을 보지 않았는데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낮잠도 안 자고 최대한 조용히 절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다시 스님이 오셨는데 오늘 하루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귀신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이대로 집에 가면 또다시 그 귀신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12시가 되어 또다시 법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누나와 엄마도 악몽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이때 가서 말씀드렸더니 순간 정색을 하시면서 오늘은 엄마와 누나도 잠들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퇴마의식은 어제와 똑같이 촛불 2개를 켜고 시작되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마 셋 모두에게 나타난 거면 아주 약한 연결고리가 모두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부적 때문에 제 꿈에 못 나오고 엄마 누나 꿈에 나온 건 누나와 엄마도 이제는 연관이 생겼다고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더니 종이랑 가위를 꺼내서 여러 장을 겹치시더니 사람 모양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한자로 막 뭐라고 휘갈겨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어제처럼 정신력 테스트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도 어떻게 해서든 버텼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누나를 불렀을 때 셋 모두 법당 한쪽에 세워져 있던 병풍 뒤로 가라고 하셨죠. 한자가 빼곡하게 적힌 병풍이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니 법당 안에 있던 촛불도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불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너무 무서웠는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스님의 불경 소리와 목탁 치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고 왜 갑자기 멈추셨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병풍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죠. 누나와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스님은 불경을 외면서 몇 초 간격으로 뭔가를 계속 병풍 쪽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병풍 사이로 굴러들어온 것의 정체를 보니 파티였고 스님이 밖에서 그걸 던지면서 경을 외우고 있었던 거죠. 이미 누나와 엄마는 엉엉 울고 있었는데 그 울음 사이로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색이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어쩔 때는 병풍 안쪽에서 나다가 갑자기 제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엄마와 누나도 그 소리가 들리는지 더 크게 울었죠. 이때가 정말 무서웠던 게 이때까지는 그저 꿈에서만 보는 귀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내 옆에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다 보니 너무나도 오싹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를 팥을 던지다 보니 이제는 여자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미 정신이 아득해서 손발이 다 떨리고 엄마와 누나는 마지막 남은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정적이 흐르고 팥을 던지지 않으셨는데 스님이 정말 피곤한 목소리로 이제는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나오자마자 이제 끝난 거냐고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에게서 떼어낼 때 귀신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떼어냈는데 이게 어린 귀신에게는 몹쓸 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잘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스님을 따라 엄마와 누나를 데리고 절 마당으로 가니 다른 스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불을 피우고 계셨고 아까 잘라놓은 사람 모양 종이들을 가져오셨죠. 그리고는 작은 붓으로 종이에 막 글씨를 써놓으셨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장례식 하는 것처럼 잘 가라고 글을 쓴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합장을 하고는 계속 여자 귀신이 잘 갔으면 좋겠다고 빌며 또 빌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때는 눈물이 줄줄 흘렀죠.
다 끝나고 나니 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귀신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저한테 달라붙은 거고 딱히 원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늘로 잘 날아갔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죠. 퇴마 의식이 끝나고 피곤 때문에 쓰러졌을 때 부축을 받고 방에 왔는데 그 전 이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하게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스님에게 부적 몇 장을 받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방, 침대, 화장실, 현관 등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귀신이 나온 적은 없었고 가끔 악몽은 꿨지만 더 이상 시달리진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빙의와 퇴마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귀신이 쓰일 때도 있고 귀신을 떼어내는 건 그보다 더 어렵죠.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빙의라는 걸 두고 그저 정신병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사이에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맞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인 경우도 있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퇴마 또한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간간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보통 퇴마라고 하면 무슨 게임에서 스킬 사용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 설득하거나 겁을 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의 혼이기 때문에 무력보다는 대화를 통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귀신과 같이 산다는 것, 어쩌면 영화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 재밌기도 하고 왠지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귀신과 함께 살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거나 봐왔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결국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오늘은 공포학과 학생 중 한 분이 거의 반년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도 최근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섬뜩했는데 영상 끝부분에 간단히 이때의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어쩌다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산지 어느덧 10년이 넘어가는 저는 지방의 모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노충각이 되어버렸네요. 각설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랜 기간 혼자 살아왔습니다. 딱히 대단한 취미도 없고 그저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돌아볼 날이 있었죠. 연애도 못하니 결혼도 못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연애를 하고 싶거나 결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까지고 원룸에 틀어박혀 유튜브만 보고 살거나 늦게 퇴근하면 편의점에서 안주거리를 사서 혼술을 할 순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둔 자금을 써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끔 고향 친구들의 집들이를 갈 때면 결혼한 친구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가전도 두고 서재도 두고 나름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본 집이 지금의 아파트였는데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방도 3개나 있어서 제가 살기에는 넓긴 했지만 나름 기대에 부풀 만큼 좋았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수리까지 다 마치고 가전과 가재도구들을 다 놓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처음 이 집에서 잠을 잘 때 고생했다며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새벽쯤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층간소음처럼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전 집에서는 층간소음을 겪지 않았던 터라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그날은 일찍 퇴근을 해서 집으로 와 서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플을 이용해 책장을 사서 힘들게 옮기고 있었는데 이때가 저녁 8시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실 쪽에서 또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윗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발 뒤꿈치로 쿵쿵 밟고 다니는 소리가 꽤나 빠르게 들려서 계속 거슬리더군요. 그날은 언젠가 한번 찾아가서 따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날 새벽에 이 소리가 대체 왜 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었는데 안방에 하나가 있고 거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안방 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죠. 부랴부랴 불을 켜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수도꼭지가 틀어져 세면대에 물이 차 있더군요. 이날도 술을 먹긴 했지만 설마 내가 이걸 틀고 잤나, 밤새도록 틀어져 있었던 것인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을 틀고 잤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에 유튜브도 잠깐 보고 잤고 그때 이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었거든요. 이미 잠은 다 깨버려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슥슥 소리가 나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때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이게 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있는 이 집에서 나더군요. 안방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걸어다니며 거실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도둑이라도 든 건가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방금 전까지 안방에서 제가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도둑이라면 소리를 낼 수 없겠죠. 그래도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야 하니까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또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아닌 밤중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리는 집 안에서 들렸습니다. 다음날 주차장에 가다가 경비 아저씨를 뵙게 되었고 저희 집 위에 누가 사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집은 나간 지가 오래라 거기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요 며칠 사이 제가 들었던 쿵쿵대는 소리가 죄다 저희 집에서 들렸던 거죠. 저도 워낙 곰탱이 같은 성격이라 대충 살자는 주의로 살아왔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웠고 당최 소리의 정체도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는 퇴근하고 나면 집 거실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소리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저녁 10시쯤 되었을 때 컴퓨터방에서 소리가 들렸고 바로 달려가 보니까 제 바로 앞에서 사람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어디로 걷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알 정도로 명확하게 들렸죠.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고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위에 시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미친 거라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유튜브고 인터넷이고 다 뒤져서 귀신 퇴치하는 방법을 다 찾아봤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해 경을 틀어놓거나 집안 곳곳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심지어 집 앞 시장에서 팥도 사와서 여기저기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혹시나 밑에 층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애초에 아래층에서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방 생각을 접었죠. 문제는 별짓을 다 해도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한 공간에 두 사람이 사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어쩔 때는 베란다에서도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화장실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날처럼 물리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옷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은 없었죠. 그럼에도 이 귀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있다는 게 명확하다 보니 이 집에 혼자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도 전화를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차를 써서 평일에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이전엔 내 가족이 살았다고만 하더군요. 연기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무리 물어도 답은 알 수 없었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에 만났던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 전에 살던 사람들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기 가장이 죽었다고, 그리고 이사를 간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가족이 살았던 건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원래 인사성도 밝고 잘 웃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 집에서 들리는 소리의 정체가 여기서 죽은 남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뭘 할 수조차 없었죠.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워낙 곰 같은 성격이라 미련하게 살기도 합니다. 무당을 불러서 어쩌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굳이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요. 그렇게 벌써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그 소리는 집안에서 들려옵니다. 딱히 저한테 나쁜 일이 생기거나 불운이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삽니다. 물론 가끔은 새벽에 소리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경우 짜증도 나고 그럴 때마다 다른 집으로 옮길까 생각도 하는데요. 여기 이사 올 때 했던 짓을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귀찮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제보해 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도 글쓴이 분과 마찬가지로 아마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직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너무 갑작스레 죽은 사람은 본인이 죽은 줄도 몰라서 생전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집에 사는 귀신 또한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고 귀신과 함께 사는 게 꼭 좋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허름한 펜션에서 잠을 잘 일이 있었습니다. 평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빼고는 누구도 펜션에 없었는데 이날 한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자야 했고 새벽에 너무 섬뜩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땅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방에 있던 장롱에 얼굴을 대고 자야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너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깼는데 진짜 위에서 누가 엄청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당시 2층에 머물고 있었는데 늦게 펜션에 온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뛰는 발소리가 제 방에서 거실까지 쭉 이어지다가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제 방에 있는 방으로 뛰어오는 걸 반복하더라고요. 분명 이때가 새벽이었고 적어도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부모가 말리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아이가 계속해서 방과 거실, 화장실을 왔다 갔다 뛰는데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방에서 거실로 나갔던 발소리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는 제 얼굴 앞에 있는 장롱 안으로 소리가 이동하더니 그 자리에서 뚝 멈추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장롱 안으로 진짜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당연히 윗집도 같은 구조라고 생각했고 아이가 장롱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뭘까 한참 고민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짐을 싸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다리다가 위를 봤거든요. 옥상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있을 줄 알고 계단으로 슬쩍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옥상처럼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래층에 가다가 주인 아주머니께 저희 말고 또 들어온 사람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시고요. 간밤에 그렇게 뛰어다니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는데 위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장롱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제 앞에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긴 하는데 아무리 공포학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엄청 쫄았습니다. 다음 달에 여기 또 가야 되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여기 다시 오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갖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다른 펜션으로 예약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포를 좋아한다고 한들 또 가는 건 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혹은 의사들의 이야기들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은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곳이기도 해서 실제로 그런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겪을까 궁금했죠.
물론 정신없이 돌아가는 병원 일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새도 없겠지만 간혹 특정 병원의 금기나 그곳에서 있었던 섬뜩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분의 경험담을 가져왔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겪거나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가시죠. 병원은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장례식장이 같이 있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귀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슬프고 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떨 땐 오싹한 느낌이 들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귀신의 형체를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영혼, 귀신의 존재가 느껴지거나 주변에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신규 간호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연차가 쌓일수록 기가 세져서 귀신이 가까이 오진 않는지 신규 간호사 때가 가장 예민하게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이트 근무 중 비몽사몽할 때 들리는 소리. 병원은 낮에도 분주하고 바쁘지만 밤에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반번 근무 중에도 계속 일은 있지만 계속 쉬지 않고 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시간에는 중환자실도 조용하죠. 단지 가끔 기계 알람 소리, 환자분이 내는 작은 소리, 특히 인공호흡기에 슉슉슉 하는 소리, 가끔 그르릉하는 가래 섞인 숨소리가 잘 들립니다. 새벽 3, 4시쯤이 한가하기 때문에 반번 간호사에게는 가장 졸릴 시간이죠. 그때는 앉아서 저도 모르게 깜빡 졸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잠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비몽사몽한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긴 힘든데 약간 우는 것도 아니고 신음소리도 아닌 으흐 하는 것 같은 목소리 같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깨면 딱 안 들려요. 그 비몽사몽한 상태에서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인공호흡 소리가 잘못 들린 거라고 생각해보기도 했는데 정신이 완전히 깨어있을 때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만 들렸다면 환자분이 낸 소리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밤 근무일 때마다 살짝 졸게 되면 한동안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신규 간호사일 때만 이 소리가 들렸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 들리더군요. 두 번째, 신내림 받으셨던 보호자의 말.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느 환자분을 면회하러 매일 오시던 중년의 여성 보호자분이 계셨습니다. 환자분이 몇 달간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고 또 선배 간호사의 지인이어서 저와도 안면이 트고 종종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요. 그 보호자분은 오실 때마다 가장 먼저 주변을 쓱 둘러보시곤 했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중에 그분이 신내림 받으신 무속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분이 선배 간호사의 지인이기도 하고 여러 달 동안 그분을 뵈면서 나름 친해진 터라 어느 날 중환자실에 귀신이 있을까요? 여쭤보게 되었는데 항상 몇 명 있어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글로 쓰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 그때는 소름이 돋았고 그러고 나서 일할 때마다 특히 밤에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승사자가 서 있는 자리. 제가 일하는 중환자실 병상에는 각 자리마다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베드, 2번 베드 이런 식으로 어느 자리를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중에 딱 한 곳의 자리에서 사망 환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자리가 3번 자리였다고 하면 5번에 있던 환자를 3번 자리로 옮기면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자주 생겼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 미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분명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실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여서 케어에 소홀하게 되는 위치도 아니었고 산소 공급기기, 기계 모니터링 등 모든 장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꼭 상태가 안 좋은 환자라고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환자분께서 좋아지다가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게 없는 일도 아니었고 다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의 일이라 환자분의 케이스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 생각난다고 해도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이런 곳에서 한다는 게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잊을만 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10번 이상 반복되었을 때 저희 수간호사 선생님께서도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밑저의 본전이니까 어느 날 시루떡을 사오셔서 침상 근처에 놔두시고는 저희 환자분들 잘 낫게 해주세요, 데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하며 다같이 기도하고 시루떡을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엔 정말 저승사자라도 서 있었다고 다들 쉬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 환자분 돌아가신 날 선배 간호사의 말. 이건 경험은 아니고 선배 간호사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근무 중에 환자분이 사망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선배 간호사가 저에게 환자 사망한 날에는 곧바로 집에 가지 말고 커피숍이나 편의점에라도 들렀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집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오래 입원해서 환자와 잘 알게 되고 라포가 형성된 경우 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말을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들 찜찜한 마음에 편의점에 들러 과자라도 하나 사서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가끔 저녁에 응급실이나 병원에 갈 때면 솔직히 진짜 무섭긴 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든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살면서 몇 번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밤마다 병원을 돌아다니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침대에서 몇 명이나 죽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방 어딘가에서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을까 쓸데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죠. 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꼭 생각나는 게 저승사자들이 병원 안에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치 택시 정류장처럼 저승사자들이 병원 앞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괜히 상상하면 그것만큼 소름 끼치는 게 없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신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외에도 신기나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면 신기하면서도 정말로 이런 게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그게 신기하기보다 너무 무서울 때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이웃과 관련한 섬뜩한 경험담을 보시겠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안녕하세요. 최근 공포학과를 접하게 되며 제가 살면서 겪은 이야기 하나를 투고해봅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살면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영화나 TV에서나 봤지만, 이때 제가 겪었던 일 때문에 저희 가족 전체가 섬뜩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당시 저와 와이프는 집을 한 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부동산이 폭등하기 전이라 부랴부랴 저희도 빚을 땡겨 집을 사게 되었는데요. 그리 좋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운이 좋게도 금매를 잡아서 빠르게 계약을 했더랬죠. 저희 집이 5층이었고 처음 이사를 오자마자 위아래층에는 인사를 하며 떡을 돌렸습니다. 다들 반가워해주시며 인사를 나눴는데 저희 바로 윗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나오셨고 상냥한 얼굴로 맞이해주시더군요.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했는데, 아줌마 뒤로 남편분과 더불어 아들로 보이는 분도 오셔서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아들도 저랑 연배가 비슷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래도 같이 살고 있는 듯 했죠. 너무나도 인상이 좋아 보였고 와이프나 저나 기분 좋게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마무리하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의 주말이라 와이프와 간단히 아점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말에 누구일까 싶어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윗집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윗집에서 봤던 노부부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다만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씩씩거리며 앞에 서 있었는데 약간 당황해서 무슨 일이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왜 자꾸 초인종을 누르시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순간 제가 초인종을 눌렀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당하고 우렁차게 말하는데 소파에 있던 와이프도 놀라서 제 뒤로 천천히 다가왔고 저야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자꾸 아침부터 초인종 누르시는데 이게 뭔 예의 없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저희는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방금 밥 먹고 TV만 보고 있었으며 밖에는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초인종을 누를 수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저희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네들 착해 보였는데 이러면 이웃들 간에 정이 쌓이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거라고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때는 저도 약간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당최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하라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다시 차분하게 저희는 초인종을 누른 적도 없고 집 밖에 나간 적도 없다. 대체 무슨 이유로 초인종을 그렇게 눌러대겠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자는 화를 사귀지도 못하고 말을 해대는데 어찌나 화가 났는지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했고 너무 빨리 말하는 탓에 듣는 저나 와이프도 당최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윗집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노부부 모두가 내려와서는 아들을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저야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그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갈 때 아주머니께서는 잠시 안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고는 저희 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아파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화를 냈고 말도 어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괜찮다고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도 조심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아주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을 때 와이프한테는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아무래도 좀 아프신 분이다 보니까 저럴 수 있다고 달래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조금 생뚱맞긴 했지만 분명 아들인 것 같았는데 윗집의 층간소음이 좀 거슬리긴 했습니다. 발 뒤꿈치로 쿵쿵 밟고 다니는 소리가 안방과 거실에서도 울려 퍼질 정도로 컸는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때는 와이프와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끝났으나 상황은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다니던 회사를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중에 제가 회사에 나가 있으면 와이프 혼자 집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일 정도가 흐른 시점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정말 급한 게 아니면 회사에 있을 때는 카톡만 보내곤 하는데 이날은 전화가 걸려왔길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 사무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지금 윗집 아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울먹거리면서 빨리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쉽게 말해 공포에 절어있더군요. 윗집 아들이 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대꾸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울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으니 일단 급한 대로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집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리고 당장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빠르게 집 앞에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어 관리실에서 오기까지 안심을 시켜줬죠. 5분 정도가 흘렀을 때 와이프가 경비 아저씨가 온 것 같다고 했는데 휴대폰 너머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들의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어찌저찌 상황은 정리된 것 같았으나 윗집 노부부가 자리를 비웠는지 아들이 혼자 나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던 거였고 경비 아저씨께서 데리고 가셨더군요. 그리고 저희 집 문을 두드린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왜 자기 집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거래처와 저녁 식사가 있었으나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약속을 연기하고 집으로 와서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윗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행히도 노부부가 집에 계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집에 혼자 있는 와이프가 너무 걱정하고 있고 저도 그런 전화 받기 싫다고 말했죠. 노부부는 연신 죄송하다고, 본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아들이 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굽신굽신하는 겁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와이프도 걱정스러운 표정이더군요. 일단 와이프를 달리긴 했으나 솔직히 윗집 노부부가 딱한 것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아들을 이제껏 저렇게 돌보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니까 와이프가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했는데, 그걸 듣고 있으니까 섬뜩함이 들어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 아들이 왔을 때 이후로 벌써 몇 차례 집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간 와이프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죠.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 더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겼는데 그때마다 왜 자꾸 문을 두드리냐고 소리를 쳤대요. 안에 있었으나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이내 집으로 올라가거나 노부부가 와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칼인지 몽둥인지를 가져와서 문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고 안에 있는 거 안다고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댔다는 겁니다. 다만 왜 아직도 안 떠나고 여기 있는 거냐 라고 말했다는 건데 이건 이해할 수 없더랍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으나 와이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장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답답했는데 다음날부터는 회사에 출근하면 혹시나 오늘은 안 찾아오는지 와이프 걱정이 되었죠. 다행히도 그로부터 2주일 정도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언젠가 늦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앞집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저는 그분 얼굴을 몰랐으나 저희 바로 맞은편에 사는 집의 아저씨께서 엘리베이터에서 저와 같이 기다리시다가 저에게 아는 척을 하시며 말을 걸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대충 인사를 건네고 어색한 분위기가 짧게 흘러갔는데 이내 아저씨께서 약간 머뭇거리시며 혹시 잠깐 시간 되시면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뜬금없이 물어보셔서 반사적으로 네네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도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상황을 잘 모르는데 아내한테 들어보니 윗집 때문에 고생 좀 하신다고 들었다. 아무래도 말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앞집 아주머니도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모르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다만 아저씨는 이미 이런 일은 몇 번이고 있었고 싸움도 엄청 잦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 집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윗집과는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잦았고 윗집 아들이 문제였대요. 정신적으로 아프다 보니 아무리 슬리퍼를 가져다줘도 신지도 않았고 아무리 그렇게 걷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없었답니다. 다만 아랫집 사람들은 충분히 이를 이해하긴 했지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저씨께서 계속 말하는 와중에 더 특이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윗집 아들이 정신적으로 아픈 건 맞는데 거기다 약간 신기 같은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집도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옛날에도 아들을 밖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화단을 바라보며 엄하게 꾸짖거나 밤마다 거실에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는 죽은 딸이 옆에 있다는 소리까지 해서 아파트 전체에서 유명하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당최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정신적으로 아픈 건 알겠는데 귀신을 본다거나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겪는 일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고 말이죠. 저희 집에 살았던 가족이 최근에 이사를 가고 저희가 왔는데 이 집 가장이었던 아저씨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이를 기점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원래 윗집 아들과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이 아저씨였다는 겁니다. 즉, 윗집 아들은 지금 저희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아저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라고, 아마 그 귀신한테 소리를 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앞집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윗집 아들은 죽어서도 본인 집을 찾아와 두드리는 죽은 아저씨를 찾는 것이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련의 사태들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대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와이프에게도 이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그로부터 몇 달간 잊을만 하면 윗집 아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금 우습지만 나중에는 저희 둘 다 적응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윗집 노부부분들이 집을 이사하면서 모든 사태가 정리되었죠. 저희도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어 더 이상 그 집과는 관련이 없게 되었지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무서웠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부디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분이 귀신을 보고 듣는 능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 안타깝네요. 아들이라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아랫집에서 찾아오니까 화를 냈던 걸 텐데요. 정작 현실에서는 그와 정반대인 상황이라 누구의 잘못으로 보기도 어렵고 다 힘들었을 듯 합니다. 그건 그렇고 죽어서도 윗집에 찾아와 층간소음 항의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그렇네요. 죽은 사람들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의 행동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괴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